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얀마의 실질적 국가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했습니다. 군부는 자신들이 정부를 장악해서 1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권력인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 교민입니다 하시면서 EDEC 미디어님께서 지금 그럼 상황을 조금 댓글창에 써주시면은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겨레 기사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미얀마 군부 비상사태 선포하고 쿠데타, 아웅산 수치 구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며 비상사태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군부는 총선 부정을 주장해왔고 군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를 이어갔다. 군부는 대법원에 대통령과 선관위원장 자격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송 작가님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던 그런 시나리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얀마 군부가 지난 60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 계속 이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권력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에 군부 정권이 겨우 끝났잖아요. 근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지난 11월 8일 총선에서도 83%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해버리니까 군부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문평님, 네, 국제 정치 전문가 문평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 미얀마라는 곳에서 군부 쿠데타, 군부 세력은 늘 그 상존 요인이었어요. 상존하는 위험 요인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웅산 수치를 기억하지만 아웅산 수치가 국가자문력,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군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에 의해서죠. 가족이나 본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의 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승리를 했지만 본인은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동기를 대통령에 앉혀놓고 본인은 그것보다 더 높은 국가 자문력이라는 자리에 앉았는데, 군부 같은 경우에는 1962년인가요? 이미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정권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50년이 넘게 끝까지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50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 정권을 잡는 동안 단순히 그냥 얘들이 통치를 했다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왜 적폐 세력이라고 하냐면은 집권하는 기간, 기득권을 가지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모든 곳에 다 마술을 뻗쳐놔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50년 이상 군부가 통치를 하면서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밑바닥부터 위까지, 그리고 미얀마 전역에 걸쳐 우리 한반도에 3배가 넘는 곳이거든. 그 전역에 군부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군부의 이권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민선 정부가 들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부가 그러면 순순히 갑자기 어느 날 50년을 넘게 독재 정치를 하다가 우리가 개가천선했어요, 민정이양 할게요 하고 순순히 넘겨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태국의 경우를 봐도 똑같아요.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헌법 개정부터 하죠.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뭐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부가 세력을 빼앗길 경우에 대비해서 정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얘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헌법에 떡하니 못을 박아놨다는 거죠. 군부는 정작 헌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 왜 군부가 헌법에 그런 조항들을 박아놓느냐? 민정이양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왜? 민정이양을 한 다음에 그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적어도 헌법에 근거한 정치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려고 헌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헌법 개정을 해놓은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상하원 의석수의 25%는 무조건 누가 임명한다? 군부가. 그러면
자,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만약에 나머지 국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이 전부 다 민주정권을 우리가 지지합니다라고 표를 주잖아요. 주더라도 25%는 죽었다 깨나도 군부 세력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부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헌법 개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2016년에 민정 이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사실은 굉장히 진보한 거였지만 군부에서 정권을 빼앗아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얀마 입장에서는 진보를 한 거였지만 문제는 뭐냐? 얘들이 곳곳에 박아놓은 그 적폐들을 과연 제대로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하루아침에 개혁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 늘 걱정이 됐었죠. 그리고 중간에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실은 이 밑바닥에도 군부 세력, 군부의 기득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웅산 수치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왜 로힝야족 문제에 그분은 눈을 감은 적이 없어요. 눈을 뜨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넘게 정권을 잡는 동안 얘들이 그냥 통치만 했겠냐고. 아니라고요. 설사 우리도 이니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왜 세상이 빨리 안 바뀌어? 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뭐가 안 돼?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 계시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대통령 한 명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서 개떼같이 온 사회에서 다 기득권들이 달겨드는 상황이잖아요. 미얀마는 그게 우리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웅산 수치가 있으면 뭐 해요? 그녀 역시 늘 군부를 그러면 한 끼 쳐낼 수 있냐? 못 쳐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부의 말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83.2%를 얻어요. 그래서 압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군부가 주장하기는 이 선거 자체가 잘못했다.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고 뭔가 부정선거의 냄새가 너무 강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군부가 봤을 때 이게 뭔가 부정선거의 냄새가 강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헌법 절차대로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군부는 자기네가 처음에는 2016년에 넘길 때만 해도 얘네가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 군부의 이 기득권이라든지 이권에 그렇게 큰 치명타는 안 될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왜? 50년을 넘게 우리가 쫙 장악을 다 해놨거든. 근데 생각보다 미얀마 시민들의 의식이 빨리 발전을 하고 생각보다 얘들의 이권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커진 거예요. 심지어 군부 세력이 꽉 잡고 있고 죽었다 깨나도 여기는 다른 쪽으로 안 넘어가라고 생각했던 지역마저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군부가 아닌 민간인 쪽에 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TK 대구 달서구에서 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이 당선이 된 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정의당은 이제 좀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래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 웬만큼 박아놨고 웬만해서 우리 못 건드리겠지? 라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조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두고 봤다가는 자기네 조직 자체가 약간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 상황을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이 얘기는 하게 되면 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말하자면 지금의 민주화의 어떤 그 주자로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미얀마 정치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 아웅산 수치는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아웅산 장군의 네. 딸이죠. 이 아웅산이라는 사람은 사실 버마 의용군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이제 50년대였겠죠. 40년대 후반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당시 버마 침략하고 관련돼 있을 때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일파인 거죠. 조금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왜 일본이 미얀마를 그 당시 버마를 점령했냐면 미군이 장개석을 지원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안전한 루트가 없다 보니까 버마에다가 물건을 내리고, 왜냐면 그 영국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버마에 물건을 내리고 그거를 운남성을 통해 가지고 내륙으로 반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개석 군대를 제지하기 위해서 버마를 자름으로 인해 보급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군이 버마에 들어가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버마에 투입된 군대가 이 동남아시아 전체 30만인데 버마에만 18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걸 뺏어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로힝야족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원래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벵글리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해서 이쪽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들이었어요. 이 소작농들이 일본이 들어와 갖고 해방을 시키고,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새로운 지배계층이 바뀌게 되니까 일본에 붙어가지고 자기네들도 토지 소유라든지 권리를 분할받을 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일 세력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그 일본 군들 중에 이제 버마인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의용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용군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일본의 의용군으로 들어가서 일본인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버마 의용군을 창설한 사람이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 아웅산 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웅산 씨는 친일파이기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의용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힝야족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버마인들은 로힝야족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단 말이야. 자, 문제는 이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시기에 이게 일본의 전세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아웅산 장군은 일본에서 영국으로 노선을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국에 투항을 해가지고 영국 쪽에서 승전 입장을 얻어내고 그걸 통해서 독립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적절한 그 변신한 거지. 친일에서 친령. 친령으로 바꿔 타면서 쉽게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포장이 가능하냐면,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미얀마라는 우리 버마족을 구하기 위한 굉장히 시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포장이 되는 거죠. 박근혜식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포장이 있었다고 치자고.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버마의 어떤 그 모든 권력을 쥐게 됐는데, 건국이 된 건 좋은데, 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100만 명의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가 문제인 거야. 그렇죠. 왜냐면 로힝야족 입장에서는 난 피 흘리고 싸웠고 지금 버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받을 줄 알았고 버마인들하고 동등한 대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걸 해주질 않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로힝야족 입장에서는 아웅산 수지가 아버지 때부터 배신자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감을 심고 이주민인 주제에 버마에 들어와 갖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게 세지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로힝야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생긴 버마의 군부나 정치 세력들이 로힝야를 밉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부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로힝야의 반발도 심해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 미얀마 군부가 어쨌든 자기들의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면은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 미얀마라는 나라는 대다수 버마족들이 불교도예요. 종교와 결탁을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어차피 로힝야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으니까 이슬람이었거든. 이슬람이었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개독교가 태극기 부대하고 이렇게 결탁한 것처럼 아이씨 왜 이렇게 시기적절해. 미얀마에서는 극우 불교 승려들이 신도들을 충돌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승려들이랑 군부가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힝야족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으로도 이용되기 너무 좋은 거지. 야, 쟤네들이 이슬람 애들이 우리 불교도를 박해한다. 그리고 쟤네 때문에 우리 불교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개독교가 이 나라가 우리 개독교들을 단합한다 라고 이용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벌어졌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 아웅산 수지는 아버지가 김군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김구 선생하고는 약간 그렇지 결은 다른데 그 아무튼 대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 인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연립정권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1기 때도 이겼는데 2기 때는 더 크게 이겨버리는 그렇지. 꼴을 봤을 때 이러다가 이게 너무 이쪽 민주진영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측 정당이라든지 정치 세력의 힘이 세지게 되면 이러다 자칫하면 우리 민주화 되겠는데? 라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부정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군부가 밀어버린 거고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 관련돼 있는 국민당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게 될지 아예 정치 세력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지금은 미얀마 내 상황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또 인근에 있는 국가들과 국제 정치 상황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보세요. 미얀마하고 지금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중국은 중국하고 미얀마하고 경제 이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지금 한단 말이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들어와 가지고 그 머니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잡고 거기에 이권을 딱 틀어지고 있던 군부 세력들하고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민간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상적인 민간 정부라면 국제 상황에서 미얀마라는 나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친중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중국 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친해져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만 군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군부가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어차피 미국이 계속 얘네들을 제재했단 말이야. 그러니 어차피 군부는 친미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민주화가 되고 지금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군부는 축출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군부 쿠데타라든지 군부가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군부가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커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미얀마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국뽕방점 시리즈에서 동남아 얘기하면서 미얀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얀마가 원래 세계 2대 쌀 수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그 농업 그 조건 그러니까 농토와 함께 인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5,400만 명이 넘으니까 거의 인구 되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전우치전에 나오는 뭐 전우치가 쌀공에 가서 뭐 사왔네 할 때부터 미얀마는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었고 우리나라한테 파병과 식량 지원을 많이 했던 나라이긴 한데 그때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 농법이라든지 이 농업에 대한 발전,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었어요. 있는 땅 그냥 농사만 계속 지어먹다 보니까 종자도 다 옛날 종자고 농업 방식도 옛날식이고 옛날식.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비료나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땅심이 떨어져 갖고 이제 소출량이 안 나오면서 이제 옛날만큼 농업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군부 정권 자체가 이런 거에 신경을 전혀 안 쓴 상태에서 국민들을 내몰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모든 경제적인 의존도를 베트남에 주로 쥐고 있었어요. 왜냐면 중국에다 주면 너무 그 힘드니까 완전히 공산화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베트남 쪽에다가 쌀을 보내서 위탁 수출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 올리는데 이게 전체적인 GDP로 따졌을 때 뭐 우리나라 도하나의 GDP도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농업진흥원 같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현지에서 종자개량해서 신품종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그 도정 공장을 비롯해갖고 현대화적 설비를 세우면서 지금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막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포스코 건설이 수출하는 MOU가 시작이 됐고 이게 올해부터 이게 진행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기 발전기, 그 다음에 송전 시설, 그리고 LED 조명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국제 원조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미얀마가 워낙 통신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가라서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국내 기업들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이것만 무사히 맞춰도 미얀마의 경제나 민주화 지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사실 한국이 지금 미얀마에 투자해 놓고 있는 사업들이 표류하게 되거나 좌초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험 부담률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블루제키님께서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 정권보다 군이 운영하던 시대가 좋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음. 국가 돈줄을 군에서 쥐고 흔드니.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박통이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시켰네. 그때 살기 좋았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10대, 20대 청년층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보면은 소련 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사람 많긴 방금 전 많습니다. 댓글에 김영애 님이 한국 투자자금이 군부로 흘러갔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물적 투자를 했고요. 실제 현금이 흘러 들어가거나 모르겠습니다. 일부 뭐 일종의 급행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형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그 미얀마 군부하고 손을 잡고 예를 들어 뭘 진행했다고 하면요. 오히려 더 확고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위치를 획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현물 지원을 위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의 이 꼬드김에 의해 가지고 이번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닌가. 베트남이 우리 배신 때렸던 거랑 비슷한 냄새가 이 뒤에 숨어 있는 외놈들의 냄새가 조금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그 추론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각 국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반응을 보면은 군부하고 짝짝꿍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하고 일본의 반응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00% 얘네들 자금이 군부하고 결탁했을 가능성이 99.99999%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돈을 낸 중국이나 일본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미얀마의 어떤 그 미래 국민들의 어떤 발전은 기대를 아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G10 국가들 상대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저 돈 있는 새끼들 일본, 중국은 어떻게든 이거를 방해해보려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고 투자했고 이걸 통한 성과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정말 국뽕이 막 피어오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자체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게 아니고 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미얀마 국민들도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 그러니까요. 군부가 뒤집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군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수십 년 동안 미얀마 전곳에 어디 밑바닥부터 위까지 개입 안 된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얘네들은 언론사, 방송사 다 얘네 밑에 있잖아요. 심지어 군부가 방송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방송 다 중단됐는데 폐쇄되고 네. 방송국 다 폐쇄됐는데 얘네가 운영하는 방송국만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의 그 아직도 깔려있는 외색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미얀마 쪽에 말하자면 지원금 같은 것들을 줘가면서 미얀마의 독립을 일본이 했다라고 역사 교육과정들을 날조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일본인 그 군복을 입은 옛날 그 말하자면 버마 의용군들의 동상, 그리고 실제 군복이 비슷해요, 두 나라가. 그리고 그때 관련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당,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만들어가고 뿌리고 있고, 실제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일본인의 동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녀상 심듯 개들이 심어가지고 헐. 거기에 사람들이 아침에 꽃을 놓고 가게 하거나 승려들을 동원하고 거기서 제를 지내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소프트 파워의 힘이 훨씬 세잖아요. 그래, 지금 한류의 힘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미얀마를 완전히 바꿔 나가고 그렇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부터 포스코 건설에 의한 미얀마상 쌀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로 이 시점에 쿠데타가 웬 말이냐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유 미얀마가 우리 뒤통수 쳤네, 니들끼리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미얀마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노동자 형태로도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미얀마에서 추방당한 인권 운동가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각국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수많은 그 민주화 투사들의 롤모델 같은 존재가 이미 돼버렸어, 대한민국이.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5.18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성숙된 그 자세로, 성숙한 의식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잘못됐고 우리는 미얀마가 민주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힘을 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좀 더 지켜보고 다음 후속 보도 나오는 대로 또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목사들, 개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극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종교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도들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은 천벌받을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이 여기 휴대폰 조립 공장도 세운다 그랬었는데 또 이거 뭐 이재용이 잡아넣어놔서 이거 이렇게 됐다고 그럴래나? 그렇게까지 몰아가진 않겠지? 어떤 미친놈은 쓸 수도 있어. 미얀마 쿠데타인데 그 삼성 조립공장 어쩌나 하필이면 이재용은 감옥에 뭐 이런 식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겠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교국가. 네, 불교 참 호감 있는 종교인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불교야. 걱정하지 그죠? 마. 네. 네. 근데 지금 저는 미얀마 불교 실망이네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굉장히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종교적 신앙심이 저도 강한 사람이 있지만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맹목적 추정은 그 어디서도 안 되고 종교에서는 더더욱 맹목적 추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